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로 주치의를 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마약 중에서도 케타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는 이유는 한국 분들 중에서도 미국에서는 의사로서 환자를 보다 보면 의외로 대마초나 코케인, 엑스타시 이런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한테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의사 선생님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혹시라도 마약을 한다면 의사들에게 이거를 말씀을 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먼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자, 실제 임상 사례인데요. 제 환자분 중에서도 케타민을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임상 사례를 조금 믹스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대 중반의 남자분인데요. 갑자기 쥐어짜는 듯한 하복부 통증이 막 오고 긴박뇨 그리고 소변을 봤을 때 굉장히 막 따갑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로 본원을 방문했습니다. 20대니까 보조품이든 처방전이든 아무 약도 드시지 않았고 특별한 의학적인 문제는 그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케타민을 1년 전부터 사용을 했고 일주일에 10에서 30g 정도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벌써 이 일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하복부 통증과 긴박뇨 그리고 배뇨통이 있었을 때 그 다음날 비뇨기과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비뇨기과에서 소변 검사를 하고 성병 검사를 했는데 성병 검사는 정상으로 나와서 소변 검사에서 방광염으로 진단을 받고 항생제를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 4일이 지나도 전혀 듣지 않아서 다시 그 비뇨기과를 방문했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다시 소변 검사를 하고 다른 항생제를 처방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치료가 안 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과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거기서도 방광염 진단을 받고 다른 항생제를 또 복용을 했는데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또 세 번째 내과 병원을 방문을 했고 거기서도 방광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를 받았고 거기서도 전혀 듣지 않았고 그래서 또 다른 비뇨기과 방문을 했더니 거기서는 방광염인 것 같긴 한데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전립선 약과 항생제를 같이 먹으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여러 군데서 항생제를 여러 개 먹었는데 안 듣는 거 보니까 그냥 항생제를 4가지를 처방을 하면서 다 골고루 다 먹어라 이렇게 항생제를 처방을 받으셔서 먹고서 또 안 되다 보니까 일주일 후 저희 병원의 5번째 병원으로 본원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는 소변 검사는 정상으로 돼 있었는데요. 오는 날 아침까지 항생제를 복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약 같은 거 하시는 거 없나요? 하니까 케타민을 1년 전부터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 다른 내과 선생님은 몰라도 비뇨기과 선생님한테는 케타민 복용한다는 말을 안 하셨나요? 하니까 거기서도 케타민 복용한다는 말씀은 했었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로 아마 케타민 때문에 문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이 케타민은 원래 마취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저도 케타민은 1995년 정도에 동물 실험 마취제로 많이 썼었는데요. 저는 동물 실험에서 케타민을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사람에서도 케타민을 썼는데요. 이 케타민이 해리 효과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오락용으로 불법적으로 케타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케타민은 쓰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울증 및 만성 통증 관리에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케타민은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케타민 관련 요로병증이라고 해서 케타민 어소시에이티드 유로패시라는 그 병을 만드는데요. 이게 뭐냐면 케타민 때문에 하부 요로 증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부 요로 증상이라는 거는 방광과 요도 쪽에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콩팥까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케타민 그 자체와 그리고 케타민의 대사산물이 직접적으로 요로 상피에 독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요로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섬유화를 만들어서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섬유화가 일어나고 하면 소변 흐름의 차단으로 수신증이나 콩팥 손상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간질성 신염, interstitial nephritis라고 하는 콩팥에 신염을 만들어서 콩팥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immune mediated glomerular nephritis라고 해서 면역 체계로 신장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케타민은 산화 스트레스를 만드는데요. reactive oxygen species 해서 이것이 튜뷸러 셀을 데미지하면서 세뇨관의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좀 복잡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특히 하부 요로 증상으로는 쥐어짜는 듯한 하복부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볼 때 아픈 배뇨통이 있고 소변을 봤는데도 계속 긴박뇨가 있고 자꾸 소변을 봐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혈뇨가 있고 그리고 밤에도 야간뇨가 생기기도 하고요. 좀 심할 때는 몇 달 동안 계속 요실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반 내과나 비뇨기과에서도 봐도 환자를 빨리빨리 보다 보면 환자의 말을 딱 듣고 방광염이네요. 항생제 딱 하고 다음 환자 이렇게 불러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환자가 케타민을 복용했다는 말을 의사한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방광염으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갔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이렇게 바로 조치를 못 해버리면 점점 거기에 요로에 문제가 생기고 그 요로의 문제는 콩팥까지 전해져서 콩팥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로에 계속되는 데미지는 거기에 스컬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면 소변 흐름을 차단하게 되면서 콩팥에 수신증 하이드로네프로시스라는 것을 만들고 콩팥이 망가지는 그런 일까지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케타민을 사용하시고 문제가 되면 그 예후는 급성 신손상이 되면 바로 그 케타민을 끊고 문제가 없게 더 데미지가 오지 않게 하면 급성 신손상은 회복을 대부분 합니다. 하지만 이 급성 신손상이 여러 번 계속 오게 되면 그것은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이 되고 만성 콩팥병이 되면 비가역적으로 우리가 회복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성 콩팥병이 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손상이 오게 된다면 콩팥병이 더 악화되는 진행도 더 빨라지고 더 많이 악화지게 되니까 만성 콩팥병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케타민 복용을 줄이고 다른 데미지를 방지함으로써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타민에 대해서 이 문제가 생기면 치료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케타민 사용을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케타민 자체가 독성 물질이다 보니까 방광이나 요로에 독성 작용을 해서 문제를 만드니까 그거를 중단해야 되고요. 그럴 때는 바로 수액을 공급해서 충분히 콩팥에서 플로가 생기면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방광이나 요도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수액 그리고 다른 치료, 전해질이나 신장기능 모니터링, 합병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미징 스터디, CT 같은 것을 찍어서 얼마나 막혔는지를 봐야 되고 이 막힌 게 콩팥에서 나온 소변이 나가는데 막아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수신증 같은 것이 야기되지 않는지 이미징 스터디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케타민이 독성 성분 이외에 콩팥에 간질성 신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간질성 신염이 왔다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치료제가 따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질성 신염이 왔을 때 치료하듯이 그런 치료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하부 요로 증상, 이런 통증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요. 자, 그런데 케타민을 한 번을 써서 굉장히 안 좋게 반응을 해서 한 번에 요로가 막힌다든지 여러 번의 반복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요로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외과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소변 차단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소변이 나가지 못해서 콩팥이 망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치료는 투석이나 복막투석 아니면 신장이식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말이 나온 김에 다른 마약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성 신부전이나 만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마약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코케인이 들을 수 있는데요. 코케인은 혈관을 작게 만들어서 혈관 수축을 함으로써 콩팥이 허혈이 되면
되면서 콩팥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랍도마이라이시스라고 해서 근육이 파괴가 되면서 그 근육에서 나온 마이오글로빈이 콩팥을 통하면서 콩팥을 망가뜨리는 일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헤로인은 횡근문 융해증 랍도마이라이시스를 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면역 복합제 사구체신염이라고 해서 이뮨 컴플렉스 글로메르러 네프라이티스라고 해서 면역 세포들과 복합을 하면서 사구체 신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간질성 신염, 약간 알러지 같은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흔히 쓰는 마약 중에 메스앰페타민을 들을 수 있는데요. 메스앰페타민은 횡문근 융해증과 심한 고혈압을 일으키고 고열을 일으키면서 콩팥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합성 대마초 K2 스파이스라고 불리는 이 마약은 아큐투빌러 네크로시스라고 해서 급성 세뇨관 괴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간질성 신염도 만들어서 인터스티셜 네프라이티스를 통해서 콩팥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사이에 흔한 파티 마약이라고 불리는 엑스타시 MDMA라는 마약은 알지닌 베스프레신의 과도 방출과 과한 물 마심으로 인해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도 있고 고열, 횡문근 융해증까지 오면서 콩팥이 나빠질 수도 있고 간도 나빠질 수 있고 그리고 혈관염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면서 베소프레신의 방출로 인해서 저나트륨 혈증이 심할 때는 시저나 뇌사까지도 올 수 있는 위험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런 마약을 한다면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의사를 만났을 때 이런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거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국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케타민을 남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요.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케타민을 사용을 해서 일시적인 오락을 위해서 하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약이나 불법적인 오락용 약물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마약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마약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중단을 하셔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방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